사골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함승수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 특히 기독교 교육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이정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시의적절하게 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채플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채플의 변화가 3.0 시대 내지는 4.0 시대 정도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체 예배 중심의 1세대 예배를 지나고 그리고 아까도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경배와 찬양이 주를 이루었던 90년대의 문화 채플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채플의 다변화를 이루었지만 역시 대그룹 중심의 채플이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수직적 채플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평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매스미디어 시대가 아닌 이런 미시적인 시대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기독교 학교의 권위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소그룹 채플에 대한 거시적이고 또 철학적인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이 소그룹 채플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즐겁게 또 기쁘게 이 소그룹 채플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멘토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 그분들께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시간 진행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영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 멘토들이 어떻게 소그룹 채플을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 소그룹 채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들의 이 영상 이후에 학생들이 이 소그룹 채플을 어떻게 우리 김효준 교수께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실제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의 영상까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채플의 의미는 저는 관계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대중적인 회심, 예배를 통한 대중적인 회심은 참 쉽지 않겠다. 대신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한 이 관계적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람이 있었던 일은 작년에 저하고 같이 멘토링 했던 학생인데 2학년이 돼서 저희 학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바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질문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그룹 채플에서 만난 학생 중에 장기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과 달리 소그룹 채플이 재밌어서 전출을 했다는 학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멘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제가 어떤 한 그룹을 맡고 제 마지막 시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나눠주고 적으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가장 그 그룹에서 소극적인 대답도 굉장히 짧게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날따라서 되게 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놀랐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자기처럼 얘기 잘 못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요즘 학생들이 자기 얘기를 잘 할 줄 몰라서 얘기를 못했구나. 그런데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여 명의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고 있고 그
그들에게 더욱더 공감하고 경청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체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 후속 모임으로 연락해서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그룹 채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의 황금호장이 군선교와 학원선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 군선교가 이제 스마트폰이 지급이 되고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자나 햄버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숭실에서 하고 있는 이 소그룹 채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와 같은 소그룹 운동이 우리 사립학교, 미션 사립에도 많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한국교회에 다시 학원선교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통계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통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손 내밀어 달라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손 내밀어 줘야 합니다. 학교와 교회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학생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혼란되고 힘들고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더욱더 기독학교와 교회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기독인 학생들이 반기독교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만난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학생들도 인격적으로 저를 대우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설령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정말 친절하게 진지하게 다가가면 그 학생들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또 채플보다 이 소그룹 채플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멘토분 한 분이 계셔서 대화의 주제나 어떤 이야기 흐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멘토분이 이렇게 한 분 계셨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한 유익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그룹 채플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분위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 채플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채플을 진행하는 시간 내에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주제에 맞는 강연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님과 저희 간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로바로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그룹에서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나는데요. 각자의 삶을 모두 다 작품이다. 우리는 그걸 작품이니까 그대로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이 큰 힘이 되어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나고 내 친구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곤 했는데요. 멘토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금 체프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사실 체프를 가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망설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인원이 적은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좀 떨리고 부담스러웠었는데 막상 참여하는 동안에 멘토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강요 없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그 어려워하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참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참여하는 소금 채플 기간 동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 채플 전에 잘 모르고 어색했던 친구와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꺼내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해졌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채플 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눴던 시간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사실 고민이 있으면 나 혼자 끙끙 앓고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를 깨달아 친구들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매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꼭 있었는데요. 모든 학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학교 다니는데 지금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모두가 많이 마음이 힘들구나. 그러면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받았던 사랑을 좀 나누기 위해서 지금도 학교과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채플을 진행해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다르게 채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들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요.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아무래도 꺼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저되는 경우라면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더 많아졌고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다 보니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기독교적 신념과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채플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학교나 미션 스쿨 관계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소그룹 채플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겠지만 멘토분께서 분위기를 잘 풀어주신다면 학생들이 정말 쉽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이 채플이나 이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멘토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들을 더욱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서 채플은 0.5학점을 차지하는 만큼 학기마다 0.5학점을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과목인데요.
그 과목을 4년 동안 진행하는데 한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번에는 대그룹으로도 했다가 소그룹으로 했다가 하는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그룹 체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멘토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학생들도 속도는 다르겠지만 모두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섬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인터뷰를 보니까 역시 예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우호적이다. 예은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고민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 숭실대 내부에서 소그룹 체프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이 소그룹 체프를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학교의 체프의 방향성을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제 특별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장로신학대학교의 기독교육과 교수셨고 한동대 석좌 교수이시고 현재 사학골 미션 네트워크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교목 실장님께서 굉장히 소그룹 체프를 좋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유준 교수님께서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또 좋다 얘기하시고, 또 우리 멘토들도 좋다 얘기하시고, 학생들도 너무너무 좋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축도하고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입장에서 좀 한번 이 소그룹 체프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좋다면 뭔가 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작동을 해가지고 숭실대 소그룹 체프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원리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우리가 다른 대학교에도 또 제가 기대하기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접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체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변화를 일으켰다기보다는 뭔가 그 속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원리가 이제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기독교 대학 체프의 새로운 방향, 숭실대 소그룹 체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체프를 왜 하느냐, 무슨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체프이 중요하다. 체프이 생명과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금 이 기독교 대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이제 세 종류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든 대학이 겪는 일반적인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에 생태계가 완전히 고등교육 생태계가 변화되는데 여기에 제대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위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학생 충원의 문제. 그래서 벚꽃 피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사실 현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립대학으로서 겪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성이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 그리고 이제 사학 동영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입법화시키는 사학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오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심각한 것이 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위기이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가. 저는 숭실대학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대학의 상징적인 대학으로서 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구현해 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근대 대학의 효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기독교 대학의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러한 숭실대가 이 정체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실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우리 모든 기독교 대학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핵심에 이제 셰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이제 정체성을 네 가지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본다면은 기독교가 대학교라고 하는 것에 합성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이제 정체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교회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완전히 그 교단적인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어떤 대학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예배를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지만은 진정한 기독교 대학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션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센트가 두 번째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수식어로 기독교자는 잘 들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세속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기독교 대학이 정관상에는 기독교적 정신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그냥 일반 대학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학교가 이 세속 모델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도 강조되고 대학교도 강조되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굉장히 강조되고 이제 또 좋은 대학으로서의 어떤 발버둥을 치면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분리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기독교 대학교. 우리 숭실대가 추구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학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통합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독교가 대학교 속에 스며들어 있고 또 대학교는 비로소 기독교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 그런 그 모름지기 정말 명실상부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좀 요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정관의 기독교 정신이 이제 어느 정도 강조되고 있느냐. 세속 모델은 지금 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관의 기독교자 빼자는 움직임들이 있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관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이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일반 대학화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셰플의 유형에 있어서 예대 유형을 고집하는 교회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문화적인 어떤 교양적인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인문학 강좌 형태로 그냥 정착되어 버린 세속 모델이 있고, 또 분리 모델은 예배 유형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통합 모델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독교 대학교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도대체 셰플의 정체성이 뭐겠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독교 대학이 어떤 형태로 셰플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교육적 성격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유형을 추구하는, 그래서 성교와 교육 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 유인물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교수 임명 같은 경우도 교회 모델은 완전히 이제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세속 모델에 제가 몇 학교 유형을 보니까 교수가 임명되는 전 과정 중에서 한 번도 신앙적인 체크가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어떤 건학이념에 동의하고 그런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수를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중 언어 여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아래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종교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기독교 언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교회 모델은 그냥 기독교 언어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 모델은 기독교 용어 안 쓰고 이제 공적인 언어로만 소통을 하게 되고, 또 분리 모델은 두 언어를 쓰지만은 그 언어를 쓰는 영역이 달라져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바이링구얼하게 기독교 용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공적 용어로 소통을 하면서 안 믿는 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기독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생명력을 얻는 그 두 가지 언어가 바이링구얼하게 공존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의 정말 심장과 같은 것이 셰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셰플이 기독교 대학적 정체성을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위 위기 그 공고 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대학 교목회에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때는 이제 광주 보건대 셔플 문제 이걸 필수 이수 과정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그 문제 있다라고 보고 이제 대책 과목을 함께 개설해 줄 것을 이제 권고한, 비단 이 광주 보건대학교만이 아니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숭실대학교도 해당이 됐고, 뭐 전주대학교도 해당이 됐고, 여러 이제 대학교가 똑같은 형태의 그런 이제 인권위원회 권고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권위의 권고의 그 어떤 의미를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권고를 좀 숙지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 대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원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때는 헌법에서 대학의 자치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학은 굉장한 자율성이 있는, 그 대학이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칙을 정할 수 있는 건 자치권이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자유 안에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서 내가 학원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청년들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고등교육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그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한 기독교 대학에서의 셰플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독교 과목이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개설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패소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숭실대가 1998년도 대법원 판결이 바로 이제 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광주 보건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인권위의 그 공고에서 인용된 그 판례는 그 평준화 이후에 그 고등학교 강의석분 사건 때 그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생들의 이제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평준화 이후에 중고등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기독교 대학이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마저 무너지면은 중고등학교는 이건 뭐 그냥 뭐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 대학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그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선택을 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교육도 이 학생들이 받아들일 것을 전제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제 기독교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홍보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오면은 셰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공립대학을 가야 되겠죠. 아니면 다른 일반 대학을 가든지.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다음 보면은 그 인권위 공고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 사립이 너무 비중이 크고 또 이제 종립학교가 30%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 숭실들에 만약에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종교계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이제 종교적 인권이 더 두텁게 보장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입시 문제를 얘기합니다. 대학 서열화 때문에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어떤 선택으로 학교를 선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굉장히 타당한 논리지만은 저는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한 처사라고 봐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정말 나라가 가난했을 때 국가는 오직 국민학교, 의무교육인 국민학교만 그냥 투자해도 재원이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이상, 특별히 고등학교,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민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만은 미션스쿨도 생기고 또 기독교 대학도 생기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국가가 하지 못했던 그 교육의 사명을 대신 이제 감당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재정이 나아지면은 빨리빨리 국공립대학을 더 세워가지고 마치 미국의 주립대학처럼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고등교육도 국가가 책임있게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립학교 비중이 크고 그러면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하면 안 되고 마치 국공립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입시 위주 교육도 이건 국가의 정책 실패를 사립대학에 특별히 기독교 사립대학에 전가시키는 그런 식의 논리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조금 이따 좀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목 목사님들, 대학의 교목 목사님들 만났을 때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이 소위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더 예민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뭔가 그 전에 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달라야 돼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의 문제점을 저는 헌법적 관점에서 정말 잘 보고 종교의 자유, 또 그 종교 교육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생긴 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응전할 것은 하면서 내부적으로 방법론을 개선하고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강압해서는 안 되잖아요. 강요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발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터치가 되는 게, 감동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감성적 접근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회 예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될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인권위원회의 어떤 그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인권위원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학 미션 입장에서도 이제 공개 성명서도 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저는 헌법 소원을 통해서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래도 아직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서 이 종교의 자유 또 종교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 한글을 해서 기독교 대학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같이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사학 미션이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방어를 하되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다양한 셰프를 개발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이제 자율성, 기독교 사립대학의 셰플 제재에 대한 응전을 할 때 첫 번째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 사립대학의 자율성, 이 5가지 자율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5가지 사학 법인의 구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회가 권하기념에 동의하는 이사들로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개방이사라든지 관선이사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어렵게 되죠.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초보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이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국비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예속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원 임용의 자율성, 지금 고등학교 심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원 임용할 때 세력교인이라든지 이런 거 주면은 굉장히 제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원 임용에 있어서 지금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 학생 지금 모집해서 뽑는다고 하지만은 이 학생 선발도 이 제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대학 입시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당하고 있고 교육과정 자율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셰프를 비롯해서 이런 종교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가 없는 지금 여건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때로는 좀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학교 또 기독교 대학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대학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되 한국 교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교육의 자율성인데 요거는 단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넘어서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 종교 교육 안에는 종파 교육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교 교육 또는 포교라는 말을 씁니다만 포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건 좀 논쟁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종파 교육은 안 된다. 이제 기독교 대학은 종파 교육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파 교육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강요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종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사실은 신앙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3가지 교육 가운데 종교학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에 관한 교육이죠. 이거는 그냥 일반 국공립대학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교육이고 종교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양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 이거 국공립대학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으로서 기독교 대학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종교교육은 종파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감이 저는 이 종파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적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종파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특정 종교의 신앙적 교육을 얘기할 때 이걸 종파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파교육, 성교나 포교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진정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고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접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운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독교 대학이 종파교육 안 된다, 신앙교육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인성교육으로 그냥 교양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잡지 마시고 신앙교육 해야 된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나 자신의 방법 그리고 아이들과 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더 접촉점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종파교육, 신앙교육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이 대학교의 교목 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껏 대학 장신대 셰프를 장로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셰프가 지금 한동대에서 90%가 크리스찬인 그 대학에서의 셰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리스찬이 몇 %인지에 관계없이 기독교 대학이 갖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으로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 대학들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셰플의 성격을 신앙교육 위주의 종파교육에서 벗어나 종교에 관한 교육이나 종교성 교육과 같은 교양교육이나 인성교육기관으로 간주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종파교육 안 되고 그냥 교양교육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방식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플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은 필요하지만은 이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을 통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의 그 정당성, 그 법적인 타당성, 그 헌법적인 어떤 그 근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기독교 대학이 이 채플에 대응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내부적으로 나눈다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노력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학 미션이 그 역할을 좀 잘 저희들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법적으로 보장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안 믿는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 바란다면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거를 쓰기에는 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반종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종교 시대. 그래서 종교가 없는 게 정상이고 종교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하는 특정 종교 있네? 종교 편향이 돼.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벌써 종교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교 편향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독교 종교를 굉장히 이렇게 나의 종교로 삼은 정상적인 종교인이거든요. 종파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마찬가지 분파적인 무슨 어떤 편협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게 특정 종교나 종교 편향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막모니즘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과학주의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미신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종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종교냐의 문제죠. 진공 상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가 있으면은 뭐 편협하거나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얼마나 올바른 종교인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 말은 조금 비판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종교에 관한 교육이나 종교학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교육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종교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그 종교에 관한 교육이나 종교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아니면 유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그 종교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그 종교를 경험할 때 진짜 종교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세종시에서 이제 그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이제 종교 교과서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이제 대표 집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소위 그 종교다원주의 사회, 이 다종교 사회 이때에는요 다른 종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일종의 종교 문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슬람도 알아야 되고 또 뭐 힌두교도 알아야 되고 그죠? 불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교양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배워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교양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런 그 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종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멸시할 게 아니라 본질적인 종교 교육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학 셰프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하고 다르다. 지역교회에서 듣는 예배하고 달라야 되고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스탑. 그거는 기독교 대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로 그 청중이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학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 특별히 안 믿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기독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셰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모든 그 신앙인들로만 구성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그런 경배하는 그런 예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예배와 체프 예배에 대한 고찰해가지고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대학의 예배는 체프는 기독교 교육 또는 교육신학의 영역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딱 따와가지고 이제 이 글에다가 넣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예배학적으로 예배를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행위로서의 취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통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라 교육적 예배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기독교 대학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들을 정말 신앙인으로 변화시켰으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은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서도 숭실대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본을 형성하는 거, 이런 어떤 그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대학 셰프의 중심 관심은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셰프하고 기독교 과목이나 어떤 성경 개론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셰프의 지향점은 신념이라기보다는 페이스다, 신앙이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나 지향점은 셰프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신앙적 변화를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적어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심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르리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학자가 이제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 신앙은 신념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신념 체계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록시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념 체계 이론을 얘기할 때 5가지 신념을 얘기합니다. 동시문으로 5가지 해가지고 맨 가운데가 원초 신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초 신념 B가 있고 권위 신념, 오소리티, 권위 신념이 있고 파생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불합리 신념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원초 신념 A와 제일 비슷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는 말, 사실은 라틴어로 믿는다라고 할 때 코어, 중심, 심장,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레도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음 중심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의 어떤 그 이렇게 관계망 속에서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심적인 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대학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가장 중심의 신앙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게 저는 셔플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 경계선 자체는 이렇게 희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과목이나 교양 과목은 조금은 인성적인 것, 태도적인 것 또는 지식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전공 과목은 더 지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면은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신앙적인 변화 이것이 셔플의 고유한 추구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셔플을 생각할 때 지식이나 신념 정도 변화시키는 것은 오케이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셔플은 신앙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셔플이 될 수가 있겠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개혁신학자들이 노인과 아수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knowing about God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거라든지 뭐 교양적인 게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적인 아니라든지 야다적인 아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교육으로 그냥 전락되는 게 아니라 셔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으로서의 신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셔플이 되는 거거든요. 그 knowing God의 네 가지 특징이 이제 바로 이 인격적, 공동체적, 상상적, 참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쓴 그 책입니다만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객관적으로 뭐야 하나님 뭐지 분석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고 노인과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게 관계적인 알, 인격적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2인칭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프라이빗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의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나 이성의 연속선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을 뛰어넘는 상상적 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신앙적 차원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상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간증이라든지 멘토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일상을 삶을 사는데 이렇게 도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멘토나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만나서 나의 이야기가 재해석됨으로써 소위 이미지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참여적이라고 하는 거, 참여적. 이건 뭐냐면은 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객 조망적으로 극장에서 구경하는 걸로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얘기를 나누고 소구에 참여하고, 그죠? 또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이런 참여적인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사인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너무 빨리 가시는 줄 알았나요? 자, 그래서 그 셰프의 그 현황을 다 소개했는데,
그리고 만족도는 이건 뭐 다 아시니까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 넘어가고요. 네 가지 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숭실대 소그룹 채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그룹 채플이 너무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가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집합 채플이 아니라 이 소그룹 채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멘토와 이 멘티죠, 학생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소그룹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떤지 아세요? 여전히 멘토와 학생 간의 관계가 3인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2인칭, 인격적 관계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데 숭실의 소그룹 채플은 굉장히 인격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거. 지금 이렇게 제가 참 놀라운 건 아까 이렇게 그 멘토분이 말씀하기를 2학년 때 다시 만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실은 안 만나도 됐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성이 지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상상적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상상적인 그런 어떤 그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거는 뭐 때로는 예술적인 이미지나 영상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멘토의 삶이 이미지이신을 불러요. 멘토의 스토리가, 라이프 스토리가 이미지이신을 불러요. 그래서 요 상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적 변화의 모멘트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적인 거, 이 숭실대가 이렇게 소그룹 채플 참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실이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칭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넘겨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또 다 넘겨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대시가를 위한 방안 조금 더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전락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냐면 소그룹 수업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수업 그거 아니다. 신앙적인 변화다. 두 번째는 소그룹 교제 그냥 재밌었다. 이것도 뭐 좋은 거는 있지만은 그냥 즐거운 친교나 교제로 끝나지 않고 신앙적인 도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예배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넘겨주시면은 이제 다섯 가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소그룹 채플 멘토로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더 참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삶과 이어지고 전공과 이어지고 숭실대 어떤 그 4년의 이 과정과 이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쁘시고 하지만은 우리 교수님들이 더 참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채플 결국 멘토에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숭실대 지금 소그룹 채플 성공, 이거는 멘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멘토 한 분 한 분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멘토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속으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탈주하고 끝나지 않고 뭔가 더 이렇게 공동체성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리고 상상적 도약이 일어나는 속으로 채플. 그래서 좀 주제를 조금은 이 상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도 주제들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신앙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는 것도 있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설립된 글로벌 선교센터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총장님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이거는 진짜 칭찬인데 안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좋은 대학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대학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격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설교와 또 강의와 격려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패널 토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패널 토의를 하면서 좀 더 실제적인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 이 패널 토의를 하면서 그 참가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고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간에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패널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민 교수님, 한국대학 선교학 회장이신 이승문 교수님, 그리고 순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장이신 김유준 교수님, 전주대학교 이진호 교수님, 우리 순실대학교 김한경 학생을 자리로 모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시간이 좀 짧고 또 할 얘기들이 많고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지에 적어서 프론트나 우리 스태프들에게 손을 주시면 취합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특정 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패널 토의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지 우리가 다 상상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각자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그 전체적인 소외와 평가, 이 소그룹 채플에 대한 평가들을 잠깐 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교수님부터 인사를 소개해 주시고. 전주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식사를 한 이진호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순실대 글로벌 선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유준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도 있고요. 지금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 한국대학 선교학회장으로서 오늘 함께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승문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순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공하고 있는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들, 특히 이제 전주대나 명지대학교도 다 같이 소그룹 체프의 방식들을 지향하고 있고 또 실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진호 교수님과 우리 이승문 교수님의 소리가 어떠신지 좀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교수님부터. 숭실대학교가 소그룹 체프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빨리 정착이 되고 또 영향력 있게 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한국 미션 사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 같은 기대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참여하면서 전주대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더 나가면 좋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국에 있는 기독교대학 전문대 그리고 4년제 대학 교목단들이 전체가 모이는 교목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또 소그룹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80~90%가 아직도 대형 체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대형 체프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거의 80%가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소그룹 체프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마련되고 함께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겸 학생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원래 다니나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 소그룹 체프를 실제로 경험했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의 강점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지 좀 폭넓게 학생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소그룹 체프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앞서 계속 강조되었지만 학우들과 관계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멘토들과 관계가 생긴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평소에 사실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대학생을 하다 보면. 그런데 채플이라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을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것들을 들으면서, 특히 기독교적인 시각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의 어떤 실질적인 실마리로 삼기도 하는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기독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우들이. 그런데 소그룹 채플에서 1대1로 그 멘토님과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을 말하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소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한 조에 또 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4개의 질문만 함께 나눈다고 해도 시간이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이것도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독교가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기독교가 좀 더 강조되면 좋겠다는 표현이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채플의 목적이 하나님의 관에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미리 서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그룹 채플을 하면서 사실은 이걸 세팅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실제적으로 어려웠고 여전히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1학기에 소그룹 채플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숭실대에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 전에 2021년도부터 총장님과 또 강한임 전 교무실장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학내외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딛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1,500명까지 궤도로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500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300여 명 가까운, 그래서 저희 한 분이 이제 2개, 3개씩 맡아서 한 200명이 감당하고 있는 건데요. 멘토를 모집한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숭실대학교 처음에 한 37명에서 그 다음에 500명, 또 작년에 3,500명, 올해 이제 비로소 3,000명으로 단계를 사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이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소그룹 채플을 다른 기독대학 또 중고등학교에서 한 미션에서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조금 단계적으로, 지금도 숭실대학은 3년 동안 6학기를 채플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학년만 2학기만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감당하는 것도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인력과 또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또 총장님과 또 이사진들, 학교 모두 교무실 구성원들이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찬찬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주대학교도 사실은 소그룹 채플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전주대학교의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여 년 전에 집합채플에 설교 부탁받아 왔거든요. 800명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준 학생을 제가 정확히 셌는데요.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끝나고 나서 그냥 식권 사서 나눠줬거든요. 그렇게 한 3주 했더니 4주차 되니까 제 앞에 50명이 저절로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소그룹으로 만나면 매주 내가 밥을 사고 단물도 내겠다. 대신에 성경 공부 4번만 하자. 그랬더니 30명이 지원했고요. 그중에 2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주대학교가 소그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테스트 마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소교단체 간사님들에게 좀 한번 맡겨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맡겨보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어서 1학년 전체 2,500명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한 300명 리더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것은 리더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소통하고 어떠한 그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줄 수 있는 인격적이며 정말 예수님 닮은 리더를 찾는 게 최고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위해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멘토 그룹의 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지속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저 멘토가 2년, 3년을 지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그렇다면 내부 구성원들 교수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멘토로 나서는 것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멘토 구성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조금 더 박사님 교수님 중요성이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멘토 분들이 일종의 지금 그 숭실대의 교직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그 0.5학점이지만은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속적이고 또 건강하게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보람 있게 이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멘토분들을 교직원으로 다 모셔가지고 교목실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또 제 정도 뭐 한국교회가 정말 숭실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면 저는 우선 그 숭실대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더 이것에 대한 좀 의미와 가치를 조금 더 나누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같이 교감을 하면서 좀 참여를 더 요청을 하면은 조금 더 무게중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어떤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떠신가요? 김준희 교수님께 아무래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숭실대학교 사례다 보니까요. 이 내부 구성원들의 멘토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요 표현과 그런 것들이 현실 가능한지 어떠신가요? 실제로 숭실대학에서는 교직원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의 참여를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나름대로 열심히들 참석해주시고 계시는 교우분들 또 지원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청년들에게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사실 선호하는 이거 조심스러운 표현 선호하는 멘토 아무래도 젊은 멘토분들이 오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왔을 때 그 어떤 소그룹의 분위기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특히 이제 20, 30대 초반에 이런 멘토분들이 왔을 때 소그룹 분위기가 너무 막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옆에서 좀 조용해달라고 할 정도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도 신대원과의 좀 연계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멘토 모집이나 이런 거를 현재 교목실의 구조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목실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숭실대학이 글로벌 선교센터를 만든 것처럼 이런 멘토와 또 한국교회 또 이후에 또 유학생 사역과 연계된 사역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와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멘토 그룹 결국은 이제 이게 멘토들의 역량과 헌신이 관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 멘토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분이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은 분인지, 그리고 저분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수급 체플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교육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뢰할 만한 목회자분들 또 멘토를 하셨던 분들의 추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온 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해서 멘토로 저희가 기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기 중에 저희 경우는 매 수업 시간마다 돌면서 학생들과의 어떤 진행하는 방식 또 내용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교회의 어떤 소속이나 약간 이단성이 있거나 이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멘토에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죄송하지만 이미 자리가 찼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분들이 하나를 더 맡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모든 매 시간 32개씩의 12개 클래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성문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체프를 어쨌든 숭실대학교는 총장님의 강한 의지 또 학교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안에서 가능했고 전주대학교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기독교 학교에서 이 체프를 만약에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준비 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그런 생각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많은 귀한 강연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박상진 교수님의 주셨던 그 메시지 가운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적 대응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금 대학마다 인권위에 그 학생들이 고발함으로써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각 대학의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한 건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학기가 지나면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대부분이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전폭적인 우리 숭실대처럼 총장님께서 진주지하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는 그런 전주대 같은 케이스는 정말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그런 대학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현재 그 과도기적 차원에서 일단 대학들마다 지금 현재 인권위에 고발이 됐을 때 그 학생이 체포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럼 그 과목을 그냥 교과목, 그냥 종교 과목 하나 가르치는 교양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체포를 예비해 놓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학 교목실과 함께 협력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샘플들을 앞으로 우리 숭실대학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련이 된다면은 그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그룹 체플의 그런 형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주대학에서 지금 문화 체플을 시행하고 있는 그 샘플도 아주 좋고요. 명지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그 체플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들, 그 이화여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힐링 체플이라든지 그 어떤 에코 체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를 좀 연구하면서 그러한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이 기회에 잘 마련이 되고 우리 숭실대와 전주대가 중심이 돼서 또 사학미션 네트워크에서 서포트하고 함께함으로써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각 대학에서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대학이 이것을 당장 다음 학기부터라도 이 소그룹 체플이 이식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이제 비행기가 여러분이 착륙할 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테이킹 오프, 그다음에 랜딩 할 때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비행기가 1cm만 뜨면 그 다음은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 동력을 지금 우리 숭실대와 전주대가 그 동력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과 그리고 지금 사학미션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어떤 출발점에서 강한 그 법적 대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소그룹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긴 했는데요. 총장님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더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국제학생들의 체플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외국인 학생들? 이제 숭실대학에 공식적으로 900명씩 4년이면 3,6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그룹 자체를 이제 소그룹 체플을 세팅해야 될 단계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유학생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한 1,000명 정도씩이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시 반, 1시 반, 3시 체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하나를 더 넣어서 지금 현재에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 그래서 유학생들을 위한 것은 따로 그들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8명이면 6명이 국내 학생, 2명이 유학생으로 해서 실질적 구성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학생들 역시 이 소그룹 체플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제주중앙고 교목이 이순규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고등학교 입장에서 이런 멘토, 특히 이제 제주도의 인력풀을 봤을 때 사실 서울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인력풀을 구성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지역교회와의 협력 방안이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주대학교도 지역교회와 함께 이 수업 체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주대학교와 같은 범위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두 곳이거든요. 전주 사대부고하고 영생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영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프를 좀 나눠가지고요. 1학년 체프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대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 분씩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보내는 체프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주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디자인을 해서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교회 목사님들과의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그 학교 교목 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교회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각 교회마다 전도사님들이 있고 또 선교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의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교회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또 느끼는 어려움들은 인력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조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좀 이런 인식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사실은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걸 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 많이 전도해야지. 물론 나쁜 목적은 아닌데요. 이게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분들이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해 가는 거죠. 이 성숙은 또한 이 촛불 사역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큰 열매이며 축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활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곳곳에서 주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길을 교회는 계속 사실은 길들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그 교회가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주는 그런 관계만 형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께 제가 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단 한 명도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커피라고 하는 것도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각오가 있으시면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교우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단과 의지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섣불리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캠퍼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학생들이 저 교회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부터 교회들이 굉장히 캠퍼스 운영에 관심이 있어 그 진정성이 드러나 그다음부터 학생들이 알아서 후배들 추천하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 한 30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안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그 학생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팍팍 질문하는데 또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요. 이제 멘토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 이 주제를 이 소그룹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했을 때 이 주제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신데요. 학생의 입장에서 소그룹을 좀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도움이 되었고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소그룹 주제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얘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기억에 남는 주제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 주제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그 주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주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화였어요. 저희 소그룹, 저희 그룹이 아무래도 사회과학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은 뭔가 당장 눈앞에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학생들의 호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당장 예를 들어서 되게 사소한 건데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연결돼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삶과 연결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생각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각자 전공이 있고 또 생각하는 나름의 비전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연결된 챕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고 저희 학과 학생들은 정치계나 아니면 법 쪽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챕터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공까지도 연구를 시키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 부분이 좋은 돌파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를 봤을 때 49페이지를 보면 그 책자에 소그룹체플 멘토의 필수 교육으로 한 3시간 정도의 이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 3시간의 과정이 짧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멘토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맡기기에는 역시 굉장히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멘토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이끄셨던 박사님 교수님 모셨을 때 멘토들을 어떻게 좀 더 격려할 수 있을지, 또 멘토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학교들 좀 준비하면 좋겠는지 뭐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장신대 같은 경우에 그 신학교육,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의 역량교육, 그거하고 이제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멘토로 자원하신 분들은 우선 신앙적인 어떤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멘토를 아까 새벽기도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는 그 권사님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적인 그런 그 열정이 있는가 이제 이게 제일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역량.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나처럼 하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뭔가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로 와서 아이들을 만나주는 이분의 삶이 저는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화를 또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양손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잡고 있는 이 손하고 학생을 잡고 있는 이 손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성숙을 이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잘 또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또 그 멘토가 또 다른 멘토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저는 그 사례 나눔을 조금 정례적으로 하면서 지금 사실 변화가 있는 그 그룹이 있고 좀 변화가 약한 그룹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변화가 있는 그룹을 좀 분석을 해서 그것을 더 심화시키면서 변화가 없는 쪽에도 이런 변화를 이식하는 그런, 그래서 전체가 정말 만족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순실대가 조금은 좀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조태승과 관련된 투자니까 뭔가 이 소그룹 채플의 그런 질적 성숙을 위한 조금 더 이렇게 미시적인 그런 연구들이 또 함께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순실대의 경우 최근에 멘토로 섬기시고 있는 분들 제가 리스트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420명 정도 멘토 풀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학기 한 200명 정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멘토 교육을 방학 중에 하다 보면 저희는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 하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100여 명씩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한 70% 이상, 70, 80%는 기존에 하고 계신 멘토분들이라 재교육 정도 차원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20,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어떤 장기적인 속에서 좀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중그룹 모임, 중그룹은 소그룹 셰플이 끝나고 나서 끝난 직후에 한 4-5분 정도가 한 20분 정도 어떻게 나누는 시간, 그때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학기 중에 다음 주 차에 할 거는 미리 그날 왔을 때 그날 오후에 4시 반마다 저희가 멘토 심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중에 학원 선교사들과 함께 중심으로 심화 교육 영상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 필수 교육이 있지만 매 시간마다의 어떤 그 중그룹 모임 그리고 멘토분들을 위한 심화 교육까지 저희가 7주 동안의 모든 것이 같이 제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시간을 치면 굉장히 많은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이제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사님 교수님께서도 도전하셨던 것이 기독교 학교의 셰프의 목적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그룹 셰프의 전체적인 주제가 낮은 문턱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앙이 없는 학생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의 대화인 것 같은데, 반면에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열심인 기독교 학생,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종파 교육성, 그러니까 정말 제자훈련 방식의 이 소그룹 셰프로 분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저는 소그룹 셰프를 작년에 숭실대학에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바로 그 지점을 저는 기대하고 사실 왔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회 과목을 100명 정도 강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5명씩 혹은 4-5명씩 20개 혹은 25개 수그룹을 하고 한 학기 동안 1시간의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 5-60명의 학생들이 새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는 3,000명을 한다?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채플 자체는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소개와 도전이라면 소그룹 채플 이후에 방학 중에 거기에 기독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 성경 공부로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 초대하는 과정에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하거나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 바로 교회 목회자분들, 캠퍼스 사역자들 더 전폭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 셰프는 중에 모판이라고 보고요. 이제 모판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논에 심듯이 그런 역할들이 이제 방학 중에 모임으로 계속되는 역할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한동대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한동대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거, 영향받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교수님들을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세성이라고 그 선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스트라고 하는 이제 신입생들 그 모임에서 이 세성이가 가서 섬겨주고 그 관계가 쭉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숭실대에서 소그룹 셰프를 경험한 학생들이 선배로서 나중에 뭐 멘토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은 조금 어떤 다른 형태로 도와줄 수 있는 걸 통해서 그런 그 이제 말하자면은 선배가 후배, 지금 우리 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또 후배들을 오히려 섬겨주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또 그 부분도 한번 가능성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의 현장도 이해하고 학교의 문화도 이해하고 학교에 대한 애상도 있기 때문에 현겸 학생 나중에 수그룹 멘토 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한 3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소그룹 리더, 소그룹을 경험한 아이들이 2학년 되어서 한 30명 정도가 지난 학기에 지원해서 리더로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한 가지만 좀 소그룹 채플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전주대학에서도 문화채플이 만족도가 9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에서도 대형 채플이 지금 만족도가 95%, 적을 때는 92.5%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질 때가 있고 극대화될 때가 있는데, 보면 뮤직 토크가 두 대학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소그룹 채플에서도 시작할 때 그 그룹별로 나누기 전에 처음 시작을 전문성이 없는 그냥 어떤 한 리더 교수나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인도하는 의례껏 도입부가 아니라
뮤직 토크를 좀 도입할 것을 좀 감히 제안하고 싶고요.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믿지 않는 비기독교들조차도 음악성이 뛰어난 학생들의 노래를 아주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원색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것에서 절대 이의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인권이 고발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언어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체플을 병행하는 그 해당 학기에도 좀 대형 체플로서의 어떤 절개해버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좀 문화 체플을 도입해서 학교가 그동안 유지했던 어떤 기존의 패턴을 좀 벗어서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용감한 대범한 어떤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피영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청원하고 싶어서 외국인 친구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학생들이랑 어쩌다 보니까 이어지고 한 친구랑 이어지면 또 다른 친구랑도 이어지고 하는데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외로움에 다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고 또 수업 내용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대화를 해보면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삶을 나누기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소그룹 채플이 외국인 친구들을 향한 어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할 얘기가 많고 플로어에서의 대화를 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지 않을 100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예상되는 100가지의 어려움들이 다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한 가지 목적에 집중했던 결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던 그 리더들의 헌신들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지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붙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더불어서 이 대학의 경험이 초, 중, 고등학교에 넘어져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걸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시까지